자,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사망한 것도 4월 4일 날. 아무튼 이하직 씨가 2020년 4월 4일 날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자료들이 좀 쭉 나와 있고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할 세액까지도 계산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출세까지만 있었었는데 거기에다가 공제 같은 것들 다 빼고 해서 납부할 세액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봐야겠죠. 그래서 문제 10번에 계산 구조 있잖아요. 총상속재산가액 을 보는 건데 상속재산이 토지, 주택, 보험금, 금전신탁, 퇴직금, 주식이 나와 있고요. 토지를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3천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용도가 입증된 게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추정 상속재산이 또 있는 거네요. 그리고 사전에 증여한 것도 있고 장례비용과 공과금과 채무 나와 있고 동거가족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도 있고 추정 상속재산도 있고 얘는 쭉 적으면서 이제 금융재산들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됩니다. 토지가 2억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이 2억 4천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금이 1억 5천 보험금은 금융기관으로도 받은 거니까 금융재산이에요. 체크. 금전신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탁해서 금융기관으로도 받는 거니까 이것도 금융재산 체크. 퇴직금 1억 3천 플러스 상장주식인데 상장주식이 만주예요.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해야 되겠죠? 만주 곱하기 2만 원 해가지고 2억. 체크.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아니니까 이것도 금융재산이 되는 거죠. 체크 하시면 됩니다. 됐네요. 그럼 상속재산가액은 일단 여기까지만 딱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11억? 11억. 추정 상속재산가액 하나 있었죠? 추정 상속재산 해가지고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처분한 금액이 2억 3천이니까 2억 3천 그 중에 용도를 입증한 금액이 5천 그렇죠. 이렇게 1억 8천에다 거기다 둘 중에 또 작은 금액을 빼는 거죠. 2억 3천만 원에 20%하고 여기저기 작은 거 그죠? 4,600을 빼는 거니까 1억 8천에 4,600 빼는 거니까 1억 3,400만 원이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두 개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12억 3,400만 원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거고요. 사전에 증여한 거 있으면 증여재산가액 더해주는 거 있죠. 사전에 증여한 게 있었어요. 사전 증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증여한 거 3억 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금액인 거죠. 3억 원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나 과세가 불세한이 이런 거 정당이나 국가 등의 기부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고 공익법인 공익신탁 이런 거 관련된 거 없었으니까 과세가액 불세한이 비과세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례비라든지 기타 채무라든지 공과금에 과세가액 공제액이 있는 거죠. 지금 장례비에 대한 게 먼저 나오니까 장례비부터 정리를 하자면 얼마 들었냐면 총 750만 원인데 봉안시설 사용료가 3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봉안시설 사용료는 일단 최대 500만 원까지니까 300 다 되고요.
걔를 뺀 나머지는 4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최하 500원 되는 거니까 장래 비용은 800만 원 되는 거예요. 800만 원. 그 다음에 상속 계절 연재 재산세 부과액 120만 원이 미납된 게 있대요. 그것도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데 피상속인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상속인이 잘못해가지고 상속인이 체납해가지고 붙은 가산금이라면은 걔는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제외를 하는 거지만 피상속인의 잘못으로 붙었던 가산금은 그런 상속인 잘못이 아니니까 과세가액 공제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과금에 피상속인의 체납으로 인해서 붙은 가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120만 원이 과세가액 공제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4천만 원짜리 금융채무가 있네요. 금융채무이기 때문에 또 표시를 해야 되겠죠. 4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을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금융채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순금융재산 계산할 때 빼긴 해야 되겠죠. 과세가액 공제액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온 거예요? 4,920만 원.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1번, 2번에서 더하고 3번을 뺀 금액으로 하면 되겠죠. 최근의 문제는 이렇게 다 단락별로 물어보지만 옛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냥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내온 거예요. 끊지 않고. 과세가액 얼마 되는 겁니까? 14억 8,480만 원.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계산 구조에 상속 공제 들어가죠, 이제. 인적 공제인데, 배우자하고 자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는 뭘로 하는 게 맞아요? 일괄 공제를 하는 게 더 큽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8억이, 이거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계산해 봐야겠다. 그죠?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배우자 상속 공제는 둘 중에 작은 거.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 5억보다 작으면 5억, 최하 5억, 30억보다 크면 30억.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있죠. 얼마 받았다고요? 8억.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 날 상속받았을 가액, 재산가액. 자, 그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출발을 해요. 총상속재산가액이 12억 3,400만 원. 이 안에 상속인 이외자한테 유증한 게 있느냐? 상속인 이외자한테 유증한 거는 말이 없네요? 없어요. 유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더할 때 상속인한테 사전에 증여한 거 있으면 더해주는 거 상속인한테만. 근데 사전 증여한 거는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사전 증여한 거니까 더해줄 게 없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금액에서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내가 갚아야 될 돈, 장래 비용은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비용이고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금이 공과금과 채무액 그것만 고려하는 거죠. 120만 원 하고 갚아야 될 거 얼마? 4천만 원 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곱하기 법정 상속분은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있으니까 1.5 합해 3.5분의 1.5가 되겠네요. 법정 상속분은. 요 계산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계산해 보시면 얼마래요? 5억 1,120만 원. 둘째 잔금액이 5억 1,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5억보다 크네요. 그래서 5억 1,120만 원. 겁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는 얼마 되는 거예요?
뭐 1120만 원이 인적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공제들을 쭉 보는데 물적공제에서 할 만한 게 가업상속 잘 안 나온다니까요. 가업상속 안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거주택에 대한 건 말이 없네요. 말이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러면 금융, 재산, 상속공제. 그래서 계속 체크했던 거예요. 그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순금융재산. 금융재산이 1억 5천에 1억 8천에 2억이니까 전부 다 합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5억 3천? 5억 3천. 금융부채가 얼마냐면 4천. 4억 9천. 이게 2천만 원 넘어갔죠? 4억 9천에 20% 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2천만 원, 2억보다 크면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체크가 안 됐나요? 맞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 되는 9천?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없으니까 한도랑 비율을 또 해봐야겠네요. 그죠? 합하니까 대충 하니까 11억이 좀 넘어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11억이 좀 넘어가는 거라서 한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 14억 8,480만 원에서 상속인 이외자한테 유증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상속에 넘어간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금액이 5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뭐를 빼면 됩니까? 사전 증여했던 거 있죠? 그걸 뺍니다. 사전 증여한 금액이 3억이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냈던 증여공제 받았던 거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 보니까 과표가 그냥 3억이라는 얘기는 그때 증여공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도 아니었던 거 봐요. 한도 얼마 되는 겁니까? 빼니까 11억 8,480만 원. 두 개 더하면 얼마인데요? 그죠? 11억 920만 원? 살짝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도 내 금액이네. 그러면 상속공제는 1, 2번, 이게 합한 금액, 1, 2번 합한 거 하고, 그 다음에 3번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되는데, 1, 2번 합한 금액이 더 작으니까, 두 개 합하니까 11억, 얼마 되는 거죠? 11억 920만 원? 11억 920만 원. 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상속세 과세 표준 계산하면 과세가액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죠. 과세 표준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과세 표준은 3억 7,560만 원. 상속세액은 지금 계산하시면 되겠죠?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2억 7,560만 원은 20%.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액은 6,512만 원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공제세액 정리하시면 되죠. 공제 감면세 뭐 있었었냐면 증여세액 공제 한도 같은 거 고려하지 마세요. 한도 내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증여했을 때 산출세액이 얼마였다고요? 증여했을 때 산출세액이 그냥 바로 공제가 되면 됩니다. 증여했을 때 3억에 대한 산출세액이 얼마였었냐면은 5천만 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세액공제. 한주세 6,512만 원에서 5천만 원 뺀 금액에 3% 높은 금액을 신고세액 공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신고세액 공제는 그래서 얼마냐면 45만 3,600원. 이렇게 공제세액은 5천 45만 3,6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구하는 금액이 차감 납부할세액을 좀 물어봤으니까 차감 납부할세액은 산출세 6,512만 원에서 공제세액 5,045만 3,600원을 뺀 금액이 차감 납부할세액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차감 납부할세액이 1,466만 6,400원. 이렇게. 한번 쭉 계산 구조에 따라서 한번 쭉 한번 가본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상속세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세로 가볼게요. 세. 자, 654페이지에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하고는 다른 거죠.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증여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거를 민법상 증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완전 포괄주의.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그 행위 또는 거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왜냐하면 유증하고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걔는 상증세법상 증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뭐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나 목적 등 관계없이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 재산을 이전하거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다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여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완전 포괄주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증여로 인해서 수증자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전부 다 증여 재산이 되는 겁니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거죠. 영리법인은 수증자가 될 수 없죠. 영리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문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일반 개인이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그러니까 수증자가 될 수가 있고요. 특수한 개인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네, 가로 1번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몇 가지 나눠져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니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그라미 1번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여죠. 이게 일반적인 증여. 당연히 증여세 과세가 되고요. 2번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한정한다. 말이 나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가 양도나 저가 양수. 고가로 양도했거나 그죠? 또는 저가로 양수한 거죠. 고가 양도, 저가 양수, 즉 저가 매입. 그러면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매입했다면 그 차이나는 금액만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그때 얼마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할 거냐. 그건 또 계산 문제가 별도 따로 있는 거고요. 아무튼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도 증여세 납세부가 있는 거래가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어요.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된대요. 재산을 취득한 후에 아무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증가된 부분도 증여로 봐가지고 증여세를 내겠다는 거죠.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다음에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도.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쫙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변칙적인 거래에 따라서 이익을 분여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여러 가지 변칙적 거래를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받아야 될 이익을 주거나 아무튼 내가 이익을 분여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이익을 주는 것도 증여가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래 유형이나 형식, 목적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죠? 이익을 분여를 했다면 걔는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또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세 번째 점 있죠. 그거하고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뭐 그런 거. 근데 불공정 자본거래는 법에서 공부했던 거랑 내용이 똑같거든요. 뭐 그런 것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짚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 추정. 증여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뭐 소득이나 나이나 뭐 재산 상태를 비춰봤을 때 그때 이거를 얘가 취득했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소명하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소명을 못하면 그거를 누군가로부터 너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취득한 거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증여 추정입니다. 그 증여 추정이 보니까 배우자 등에게 양도했을 때의 증여 추정과 재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 추정. 제가 후자를 얘기했던 거죠. 어제 얘기했던 건. 아무튼 그런 증여 추정이 뒤에 나옵니다. 또 요건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예를 들어 입증하면 되죠. 입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돈으로 취득을 했다. 입증을 하면 됩니다. 입증을 못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6번에는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한 것들, 완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유사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위에 사의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사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에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과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 납세무가 있다는 거죠. 완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가로 2번에 그 증여의제가 어려워요. 증여의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이렇게 그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는 그렇게 말 문제로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나오긴 좀 그렇고요. 이 중에서 계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2번이 가장 어렵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공부를 할 건데요. 옆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일감 몰아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감 몰아주기. 3번에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얘를 일감 떼어주기라고 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2번은 일감 몰아주기. 3번은 일감 떼어주기. 뒤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올 수 있긴 한데요. 2번이 가장 이슈거든요. 한 이슈는 2번이거든요.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거 계산하는 거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쭉 그냥 훑어보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잠깐씩 훑어보는 거고 요거 증여의제 중에서는 동그라미 2번 위주로 갑니다. 일감 몰아주기 위주로. 그 다음에 3번에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재산을 엄마가 뭐 갖고 첫째 아들이 뭐 갖고 둘째 아들이 뭐 셋째 딸이 뭐 갖고 이렇게 해서 각 상속인들이 그 재산들을 어떻게 갖기로 해가지고 다 협의해가지고 등기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죠? 등기까지 다 마친 거예요. 상속재산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상속 개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이 명의개서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 주주 명부에다가 이렇게 이름 집어넣는 걸 명의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명의계서. 걔네들 등기는 부동산, 등기하는 거고요. 동산, 자동차는 등록하는 거고요. 주식은 뭐 하는 겁니까? 명의 개설하는 겁니다. 주주 명부에다 이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다 했어요. 저번 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에 의해 가지고 얼마씩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강남에 있는 땅하고 건물은 이거는 뭐 아들한테 주고 이건 아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유언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또 건물 하나 있거든요. 이건 딸한테 주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는 저기 뭐 어디 강원도 어디에 있는 그런 거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좀 기분이 좀 상했어. 엄마는 강원도에 있는 그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산골짜기에 있는 별장이어서 뭐 편지도 남긴 거야. 유서도 해가지고 당신과의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곳이니까 이건 당신이 가져요. 뭐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실 여기 값이 얼마 안 돼. 이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돼. 뭐 아무튼 근데 이거는 배우자한테 주고 이게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엄마가 속상한 거야.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막 아들하고 딸이 보면은 니네들은 아들 딸도 아니라고 자꾸 아버지가 이렇게 남긴 거지 뭐 얘네들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직 뭐 하기 전이냐면 상속 개시가 됐지만 아직 과세표준 신고 안 했어요. 또는 아직 상속 지금 개시는 됐지만 아직 뭐 안 했냐면 아직 각각 등기 등록을 안 한 거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기만 했지 아직 등기 등록 안 했단 말이죠.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세표준 확정 신고 안 했죠? 아직 또는 뭘 안 했어요? 등기 등록 하기 전에 협의해가지고 분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증여로 안 봐요. 걔는 증여를 안 봅니다. 협의해가지고요. 그래도 당연히 효자 효녀야. 그래서 엄마가 막 꽁하고 막 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엄마는 임대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누가 오냐 여기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이걸 공동 명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알았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1층부터 5층까지는 내 거 하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엄마 해서 여기 라운지는 엄마가 쓰고 1층은 내가 하고 이게 건물값은 1층이 그 건물값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요 라운지 스카이라운지 제일 옥상 오히려 그쪽이 또 카페나 뭐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2층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다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딸도 이렇게 해서 어머니 주기 좀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협의 분할해가지고 이거를 어머니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했다면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또는 등기 등록 전에 협의 분할해가지고 재분할했잖아요. 재분할하는 거야. 아직 등기 등록하기 전이니까 재분할하게 되면 이건 아직 뭐가 아니라고요?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뭘 한 뒤에 이렇게 해버리면 등기 등록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주게 되면 이거는 증여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 중요한 거예요. 상속 개시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설을 다 해가지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동상속 사이에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특정 상속인이 당초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추가하는 재산가액이 있다면 그거는 당초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빨리 하면 돼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지 뭐 하면은 다 세금 다 내는 거죠. 4번에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금전을 빼고요. 금전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형제 애가 아주 장난 아니야. 그래서 형이 동생이 좀 어렵게 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을 동생한테 야, 너 이거 가져. 해서 준 거예요. 나 건물 10개 있잖아. 하나는 너 가져. 해가지고 이렇게 동생 건물 하나 준 거야. 동생이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아니야 내가 형한테 그동안 받은 것도 많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형한테 돌려주는 거지. 형하고 동생이 둘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여했더니 그죠? 얘가 이렇게 아니야 형 됐어 이렇게 반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증여했는데 반환했는데 이게 빨리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일 리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빨리 반환하면 그러면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본다. 근데 이게 돈이잖아요. 돈은 줬더니 동생이 아니야 형 됐어. 그러니까 형이 아니 뭐 가지라니까 다시 주고 동생이 아니 형 됐다니까 뭐 그래서 주고받고 주고 다 증여예요. 증여예요. 그러니까 돈은 막 그렇게 주기 전에 미리 다 얘기된 다음에 줘야 돼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니야 형 다음날 또 형한테 갖다 줬어. 형이 또 그 다음날 아니라니까 또 가지라니까 뭐 이렇게 계속 한 달 내내 주고받고 했다면 한 달 내내 계속 뭐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증여 한 거예요. 금전을 뺀 나머지는 근데 언제까지 반환하면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없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증여잖아요. 당초 증여도 증여가 아니고 반환도 증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고 기한 내.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당초의 증여도 증여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환도 증여세를 안 내는 거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좀 늦었죠. 신고기한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3개월 내라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라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반환은 증여세를 안 내는 거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에 반환한 거예요. 신고기한도 지났고 그 다음에 3개월 또 지난 거죠. 그 다음에 반환한 거예요. 그러면 당초 증여도 증여세를 내는 거고요. 반환도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돌려주려면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뭐 증여세 납세 의무 요거는 이제 1학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뭐 증여세 납세 의무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증여세 납세 의무는 누가 내는 게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원칙은 취득과세형이잖아요. 누가 납세 의무자냐면 일단 수증자가 수증받은 자기가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추세를 계산해가지고 추세를 내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누굽니까?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인데 뭐 이제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증여자도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얘네들은 이제 1차에서 이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1차 준비할 때는 쭉 읽어보는데 2차를 준비할 때는 뭐 이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과세관할도 마찬가지예요. 원칙 취득과세형이니까 수증자가 중요하죠. 받은 사람이. 그죠? 그래서 누구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수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고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원칙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원칙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증여세 계산 구조하고 과세 표준 요거는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증여세 계산 구조하고 한번 계산 구조를 쭉 한번 볼 텐데 상속세 계산 구조하고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증여세 계산 구조 출발은 증여 재산가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사전에 또 증여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또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막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증여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 증여했던 거에 대해서 증여세 낸 금액은 기납세액으로 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무조건 다 합산하진 않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만 합산을 합니다. 사전에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하진 않아요.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해서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만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거 있거나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거 있으면 빼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에서는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가지고 공과금, 채무, 그리고 장례비용. 근데 이건 상속이 아니니까 장례비용이 발생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이 아니니까 모든 채무와 모든 공과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증여를 받을 때 토지 10억짜리를 증여받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지금 사실 누구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 토지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거든요. 지금 토지가 아버지 건데 시가 10억짜리고 보증금 지금 6억을 받아가지고 A한테 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A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6억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 10억짜리인데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6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 임차인한테. 근데 10억을 아들한테 주면서 야, 내가 너 10억짜리 토지 주니까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그 보증금은 네가 줘라.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증여한 거죠. 그러면 내가 증여받은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거기서 6억을 내가 나중에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생긴 거니까 내가 증여받은 금액은 4억만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증여하는 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 시에 채무를 인수한 금액만 빼는 거죠. 증여받은 재산은 10억인데 부담부 증여 시에 채무 인수한 금액이 6억이라면 걔를 뺀 나머지 4억만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 시에 채무 부담액만 빼는 거죠. 이렇게 뺀 금액, 요거를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상속세에서는 상속공제하고 수수료공제 뺐잖아요. 얘도 이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라고도 하고요. 여기다가 수수료공제를 뺍니다. 왜냐면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 건물이라면 감정받아야 되잖아요. 비상장축이라도 면 회계법인 등에게 평가받아야 되고요. 서원화 골동품도 전문가들한테도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발생된 수수료 빼주는데 이거는 상속세에서 공부했던 거랑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한도, 서원 골동품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한도, 비상장축이라면 평가 대상 법인하고 평가를 하는 기관 별로 각각 1,000만 원씩 한도.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증여세 과세 표준 계산한 요 금액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또 과세 최저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이 적용됩니다. 자,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5단계 초현수세를 곱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합산 대상이 된 증여세가 여기 합산한 거 있잖아요. 요건을 충족해서 합산된 거. 이것 때문에 미리 낸 증여세 있잖아요. 걔를 빼줘야 되는데 이건 증여세액 공제라고 하지 않고요. 증여세니까 증여세에서 증여세액 공제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기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공제를 하는데 요거는 한도가 있긴 한데요. 99.99%는 한도에 안 걸려요. 그때 합산대상 증여세가액으로 인한 그때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합산대상 증여세가액에 대한 그때 당시 증여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보시면 볼 필요 없고요. 신고세액 공제 하나만 더. 물론 이거 똑같이 재산출세에게는 증여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건너뛰어가지고 손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도 그렇게 유증을 하게 되면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 30% 두 가족을 모두 충족하면 40% 할증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손자한테 가면 모르겠지만 아들이 있는데 세대를 생각해서 손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 할증합니까? 산출세액에 30% 할증하는 거고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추정하면 그 손자가 미성년자 면서 앤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면 그 두 가지가 모두 추가하게 되면 40%의 세대 생략 가산액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신고세 공제는 그런 세대 생략 가산까지 좀 더 포함된 산출세액의 합계 금액에서 이 신고세액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세액 공제 감면, 다른 세액 공제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의 3%로 높여가지고 신고세액 공제 해주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요게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내 분납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2천만 원 추가해가지고 허가까지 받으면 그리고 담보도 제공한다면 연납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연부연납은 무조건 5년간. 연부연납 할 때는 이제 가산금 내는 거고요. 증여세는 물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납이 존재하는 국세는 상속세밖에 없고요. 요건을 추조했을 때 상속세만 물납이 되는 거고요. 얘는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도 있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연부연납할 수도 있고 5년,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분납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가능하죠. 이게 이제 증여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가지고요. 증여재산가액은 크게 거기 세 가지로 지금 나눠놨어요. 세 가지 나눠서 첫 번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대요. 그러면 뭘로 하면 되죠? 그냥 시가를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부형 금액 그러면 되죠.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부형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로 2번 하고 가로 3번. 가로 2번에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고가양도 저가 매입이죠. 고가양도 저가 매입. 어떤 금액이 한다고? 시가와 대가하고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익인데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의 차이가 있거나 그 차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고가 양도 저가 양수 해가지고요. 그거는 뒤에 따로 한번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따로 알려드립니다. 고가 양도 지금 미리 볼까? 네, 아예. 그러니까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저기서 계산하는 거를 첫 번째는 그냥 무상으로 이전을 받았다면 재산 등을 시가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가로 양도하거나 그다음에 저가로 매입했을 때 그 얘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얼마를 증여세한 가액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은 교재는 674페이지를 보세요. 674페이지에 저가 양수, 고가 양도했다는 이익의 증여 해가지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특수관계자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 거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를 한 거냐, 두 개 둘로 나눌 거예요. 둘 다 똑같거든요.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 양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 10억짜리인데 팔고서 15억을 받은 거야. 시가 10억짜리를 매입하는데 내가 5억만 주고 매입을 한 거야. 똑같이 지금 얼마만큼을 적게 주고 매입하거나 얼마만큼을 더 받은 거예요. 5억만큼을. 그럼 그 5억만큼이 전부 다 증여세가액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계산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누구로부터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 양수했다고요?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수관계자로부터 하면은 저가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한꺼번에 볼게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럼 요 경우에는 얼마를 증여세가액으로 할 거냐. 네, 증여재산 가액 그걸 얼마를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요. 얼마를 빼냐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게 돼 있어요. 작은 금액 시가의 30%와 이거 그다음에 3억 원 중 작은 금액. 결국에는 여기서 뺀 금액이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작다면 증여세가액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결국 이 산식에 의한다면 이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당연히. 둘 중에 작은 금액 시가의 30% 하고 3억 원 중 작은 금액보다 얘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가하고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그래야지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증여세가액이 되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고가로 양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건 좀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 2번은 조금 위에다 적을까요? 얘가 양수하거나 또는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고가로 양도하거나 이렇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고가로 양도하거나 이랬을 때는 일단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요건이 있어야 돼. 얘는 이제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세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증여세가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건은 뭐냐면, 요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있죠? 이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돼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특수계좌가 아닌 사람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는 했는데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가끔씩 길 가다 보면은 점포 완전 정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망해가지고 그러면 평소에 분명히 이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최근이 아니구나. 벌써 몇 년 됐구나. 제가 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옷 사는 거를 많이 이렇게 안 사요. 그냥 그래요. 있는 거 이제 입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 치는데 맨날 그냥 그 옷만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한 번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원래 1년에 요즘 많이 못 치는 한 5번, 6번밖에 못 가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하고 계속, 그렇구나. 지금 여기 장성훈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골프를 자주 치러 가는 건 아닌데 둘 다 자주 치러 가지는 않으니까 둘 다 서로 한번 언제 칠까 하다가 둘이서만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그게 다 필요는 다 장성훈 교수랑 간 거야. 이렇게. 그 또 다른 사람도 같이 갔는데 여기 해가지고 3번을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다른 사람도 껴서 갔어요. 계속 같은 사람하고만 간 거야. 이렇게 시간이 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근데 저하고 장성 교수하고 사람들이 볼 때 왜 다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요. 근데 동네에 가다가 골프 의류점에서 폐업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내놨는데 평소에 얼마인 줄 알잖아요. 얼마인 줄 아는데 안 산 건데 보니까 값을 그냥 거의 한 30% 가격으로 거의 70% 80%를 세일하는 거야. 근데 그 옷은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뭐가 관계 있나? 관계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샀죠. 5개인가 이렇게 해서 미리 막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분 되게 좋더라고. 막 득템한 거 같고 막 이렇게 한 벌 살 걸 막 5벌 사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보세요. 지금 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지금? 저가로 양도한 거고 양도하고 나는 저가로 그렇죠. 매입한 거잖아. 나하고 걔하고 특수한 계좌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특수한 계좌가 아닌 사람하고 이런 갑자기 저가 양수를 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지. 폐업 정리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보관하는 것보다 다 떨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떨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다 떨어버려야죠. 떨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죠? 떨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길까? 자 일단 세금 관련해가지고 떨지 않아. 다 못 팔았어. 폐업을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서 끝내고 그럼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거기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폐업해야 되거든요. 폐업하고 사업장이 없어졌으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시가에 내야 되잖아. 시가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싸게 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공짜로 줘버렸으면 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데 저가에서 팔아버렸다면 받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는 거죠. 그냥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면 되는데 그게 만약 안 팔려 남아있었어. 그럼 뭘 내야 되는 거죠? 폐업 시 잔존재화로 전체 금액 시가에 시장 가격에다가 10%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폐업한 이후에 팔 때는 그걸 어떻게 시가 받고 팔겠어. 폐업한 다음에 용달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 때 보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는데 세금은 이렇게 내놓고서 실제 팔 때는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막 팔려고 그래요. 막 팔려고 한단 말이야. 저 같은 사람 득템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하고 거래하면서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게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증여세가를 계산.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지만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충족이 안 되면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하고 이렇게
아닌 자하고 거래하면서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 양수한 거는 증여세 안 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만 증여세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증여세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계산하는데 3억 원만 빼는 거예요. 3억 원을 빼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면서 이렇게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 양도했을 때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그 금액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점. 둘 다 이거나 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게 왜냐하면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와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 말하는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나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상대방하고 거래를 했는데 내가 상대방은 법인일 거야. 그래서 그 법인이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를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 있는 법인한테 고가를 양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 법인은 나는 이익 보는 거지만 상대방 법인은 손실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상대방 법인은 손실 나는 거니까 뭐가 적용되는 거죠? 상대방은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고요. 나는 그만큼 이익이 발생한 건데 그게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가액으로 해서 나는 증여세를 내는 거고요. 상대방은 부계부가 적용돼가지고 법인세, 송금불사입해가지고 법인세를 더 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상증세법, 내 쪽에서의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인데 상대방 쪽에서는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지금 현재 8억이고요. 실제 거래한 금액은 지금 6억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건 법인세법에서는 그게 시가인 거야. 내가 거래한 금액이 상증세법상 시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인세법에서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시가였던 거야.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뭐가 적용되지 않죠?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법인세법 상대방,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적용되잖아요.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뭐를 안 내는 거죠? 나도 증여세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증세법상의 그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 증여세 안 내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으면 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게 거기 밑에 그 적용 배제에 나와요. 가로 3번의 적용 배제가 그 얘기입니다. 적용 배제는 부계부와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랑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거래했을 때만 관계가 있는 거죠.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했을 때만 관계가 있는 거죠. 나는 개인, 상대방은 법인. 근데 상증세법에서 시가는 아니었었어요. 그럼 나는 이거 이제 적용하려고 왔는데 그 대가가 상증세법 시가는 아니었는데 그게 상대방 법인 쪽에서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서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내 쪽에서도 뭐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고가양도 저가양도 했을 때 증여세가액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나눠가지고 얘기했고요. 이게 특수관계자 아닌 자로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증여세가액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재산 취득 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거죠. 어떻게 취득했든지 간에 취득을 내가 돈 주고 샀든 아니면은 무상으로 받아 취득했든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으로 주셨든 증여로 주셨든 그죠?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샀든 재산을 취득한 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쵸? 자, 이랬을 때는 증여세가액, 얼마가 증여세가액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네, 이랬을 때 증여세가액은요, 증여세가액은 거기에 이제 A가 있어요. A에서 빼기 B, C, D를 더한 금액을 뺍니다. 이게 증여세가액이 돼요. CD를 뺀 금액이 증여세가액이 된다. 단, 이 재산 취득가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는데, 좀 A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B, C, D부터 보잖아요. B가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어? A는 지금 가치가 상승된 현재 시가. 현재 시가. A는 지금 현재 시가를 말하는 거고요. A는 해당 재산의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시가. 이거는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 가액. 현재 시가. A는 현재 시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 된 거야. 얼마 지금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9억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를 지금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정확히 증여세가액은 얼마나 할 거냐? 그 해당 자산의 뭐죠? B가 취득가액.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C는 거기 보시면 C가 증여세가액에 가로 1번에 박스가 있고, 박스 바로 밑에 꼬표 1, 2, 3, 1, 2가 있는데 꼬표 1번 있죠? 그 꼬표 1번 밑에 A, B, C, D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가 뭐라고?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내가 3년 전에 1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자산에 대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20%래요. 3년 동안에 이 자산들은 20%만큼 가치가 다 평균적으로 올랐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1억 주고 샀는데 20% 했으니까 여기 2천만 원만큼이 가치 상승분이 돼가지고 B 플러스 C, 정상적이라면 1억 2천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10억이 돼버린 거야. 가치가 상승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치가 증가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합병을 했다거나, 그죠? 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상장을 한다거나, 내가 지금 A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합병한대요. 합병한대. 그러면 가치가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샀었는데 걔네들이 상장한대요. 일반적으로 가치가 좀 올라갑니다.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가치가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가치 상승분이 3년간 20%였대요. 그럼 1억 주셨다면 1억 2천 돼야 되는데 10억 된 거니까 8억 8천만 원은 이거는 증여받은 걸로 볼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가 뭐냐면, 이게 D가 혹시나 이게 주식이 아니라 건물이었다면, 토지였다면 그거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치 상승 기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치 상승 기여분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적 지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3천만 원만큼 자본 지출이 있었대요. 1억 주고 샀다가 통상적인 어떤 시가의 증가 부분은 3년 동안 20%, 2천만 원, 거기다 3천만 원만큼의 자본 지출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자산은 1억 5천만 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1억 5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된 거니까 10억이 된 거니까 8억 5천만 원만큼이 이게 증여세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증여세가액이 되는데, 단 요 금액은 3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돼요. 마치 우리 그 불공정 자본거래소의 현저한 이익요건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가 뭡니까? 시가가 여기서 A죠. A. 그렇죠. 이게 A의 3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요게 증여받은 재산이니까 해서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 금액이 3억 이상도 아니고 A의 30% 이상도 아니라면
금액이 좀 올라오긴 올랐지만 그렇게 조금 오른 거는 그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요 금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A의 300% 이상이 돼야지만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증여재산가액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무상으로 그냥 받았다면은 그냥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명하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고가형도 하고 저가형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린 겁니다. 여기 이거 정리하시고 딱 나오기 좋죠. 얘네 딱 좋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아무리 이렇게 계산된다 할지라도 증여세 내지 않는 경우 여기도 하나 있었고요. 얘도 아무리 요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시가의 3% 이상이 아니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이게 또 계산되지 않죠. 증여세 내지 않죠.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취득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간에 취득한 다음에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는 건데 어떻게 증여상가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A에서 B, C, D 합한 거를 뺀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에다가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저한 이익요건 출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 중에서 이걸로 인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6번 문제 638페이지에 6번 문제 6번 문제 보면은 자료 3번이 갑은 2017년도 5월 6일 날 당시 27세인 그의 아들 을한테 토지를 증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시가는 얼마였죠? 2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냈고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취득가액은 그때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을은 2020년도 2월 1일 날 토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토지의 시가가 10억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형질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이고요. 위 토지 보유 기간 동안에 평균 지가 상승률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 상승률은 10%라고 가정을 한다. 자,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을이 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전에 2억 증여세 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10억이 또 돼버린 거야. 뭔 일을 했더니 10억이 돼버린 거야. 형질을 바꿔버렸더니 대지로 바꿔버렸더니 이게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뭔 일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가치가 증가가 돼버렸죠. 그럼 그 부분도 뭘로 하겠다고요? 그것도 그 8억만큼 더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가치가 상승된 금액은 딱히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2억을 증여받았던 거고 뭔 일을 해가지고 그게 10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제 거기서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 얼마냐 해가지고요.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표준은 또 아직 또 다른 얘기예요. 증여재산가액만 계산해볼게요.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그죠? 증여재산가액 자, 현재 시가 얼마 됐어요, 지금? 10억. 그렇죠. 빼기 취득가액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 냈으니까 시가가 취득가액인 거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가치 상승분 10% 지금 보유기간 동안에 가치 상승되는 비율 10%라고 했으니까 얼마? 2천만 원. 형질 변경 때문에 돈 들어간 게 자부적 추리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가치 상승 기여분이 얼마? 5천만 원.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10억에서 2억 7천 빼는 거니까 7억 3천만 원 되는 거고요. 이게 3억 이상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또는 3억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거에 3% 이상만 되더라도 그죠?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요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증여상가액이 되는 거예요. 7억 3천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과세표준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또 뭔가를 또 빼는 게 있겠죠? 그건 또 증여재산가액만 지금 구한 거니까 과표는 뭔가를 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자, 지금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얘기 했고요. 이쪽 지우지 마시고요. 이쪽만 지우시고요. 좀 쉬었다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그거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들 빨리빨리 좀 치고 가고 빨리빨리 하겠네. 아무튼 빨리. 지금 뱃속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합산대상 증여상가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